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단 감염 우려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의료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의료 공백이 가져올 또 다른 사태,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또 조심해야 할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단 감염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7곳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20명이 넘는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되던데요. 지역사회 그리고 이런 집단 감염의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든지 이 밀접 접촉을 하는 집단 내에서 감염 위험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던 게 그동안 처음 발생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그 사람과 밀접 접촉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예. 개인별로 약 환자 한 30명 정도까지는 그렇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1번 확진자 이후에 급격하게 그 신천지 대구교회,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가 확인했던 7곳의 장애인 시설이요. 7곳 장애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청도 대남병원 내에서 그렇죠. 정신병동 내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집단 감염 이 부분은 뭐 어떤 질병, 어떤 감염 질환이라도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리고 기본 일반적인 병원들은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군대,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 시설 이런 집단 오랫동안 밀접 접촉을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병원군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이런 대책들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단 감염이 지금 걱정되는 곳이 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13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군대에서 7,500여 명 정도 선제적으로 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당장 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최근까지 뭐 1, 2주 내로 네. 휴가 갔다가 복귀한 그런 그 장병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일단 군대도 다른 지금 교회라든가 아니면 집단 요양병원 같은 그런 집단 시설과 마찬가지로 예. 집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장병들 휴가 같은 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차단한 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최근 1주에서 2주 사이, 2주 내로 다시 복귀한 그런 장병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증상 유무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말씀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병원 내에서 확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게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보건당국에서 안심병원을 지정을 하고 46곳이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안심병원이라는 게 기존에 병원에 갈 때 본인이 좀 다른 일로 갔다가 혹시 감염될까 봐 그런 두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감염 환자에 대해서 질병들을 미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내리는 그런 병원을 얘기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격리병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의료진들의 어떤 업무 과중을 걱정하는 국민들도 참 많습니다. 워낙 검사 대상도 많고 치료해야 될 환자, 확진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선에서 그런 느끼는 변화나 아니면 주변 동료 의학계에 있는 분들의 어떤 말씀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도 지금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방금 오기 전까지도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왔는데 우리 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자분들이 특히 암병원 같은 경우는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감염이 돌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원 내에 그 증상들을 미리부터 확인을 하고 그럼 선별 진료들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그 인구 집단에서의 발병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격히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필요한데 의료진 자체가 감염에 되게 되면 사실 최소한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병원 내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게 되면 병원 전체 자체를 격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을 최근에 신조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호트란 말이 이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호트 병원 같으면 그 해당 병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료진까지 통째로 집에 귀가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 자체로 격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의료진들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시설도 모자란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각 학회별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 근무를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받고 있고 실제 파견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오셨다고 해갖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한 확산세가 선별진료소에서 오는 환자 거기 찾는 뭐 의심 환자가 됐든 뭐 그런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체감할 정도로? 예, 특히 지금 뭐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조차도 가장 최근에 주말을 지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자신도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이게 그 증상은 아닌가 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선별진료소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방역복 같은 걸 네. 착용하고 계신데 그럼 역시 교수님께서도 진료를 보실 때 이렇게 다 복장 같은 걸 착용을 하시나요? 네, 그럼요. 선별진료소는 그냥 일반 외래랑 다르게 일반 외래에서는 뭐 이른바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예, 예. 일반적인 파란 수술할 때 쓰는 마스크를 보통 쓰기도 하지만 예. 네. 가장 이제 권장하는 거는 뭐 N95 마스크라고 해서 네. 좀 숨쉬기도 가깝할 정도로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쓰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는데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이 되는 네. 사람을 진료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호구라는 게 방호구라는 게 보호구라는 게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예. 네. D,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D 레벨, D 수준에서 지금 현재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가지인데요. 일단은 장갑을 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그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보호구도 쓰고 네. 그다음에 N95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4가지를 철저하게 바이러스로부터 침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의료진조차도 그런 보호구를 착용하고 지금 진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단히 방역 체계를 갖추고 그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의료진들도 감염 소식들이 계속 들어와서요. 오늘 뭐 경찰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도 그렇고 네. 대구의 의사분들도 많이 감염이 됐다.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료진들의 공백은 환자들에게도 큰 그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면 전반적으로 위기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이 몇 주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많은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 자원이라든가 인력이 좀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전국 각지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인력들이 지원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된다면 그 상황에는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2주부터 해서 4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대구 지역에 이제 의료진 분들이 가실 분들 자원 신청을 받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뭐 실제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있고요. 저희 가정의학회 내에서도 실제 우리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다른 지역이라고 어떤 의료 인력이 뭐 여유가 있는 건 여유가 아니죠. 있어서 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일반 환자를 조금 덜 보더라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의료진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던 이유도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의료 특히 인력과 네. 그다음에 의료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중증의 폐렴 왔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던 걸로 우리는 예. 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시설이나 그다음에 의료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충분한 그 인력을 투입을 하고 시설이 투입이 된다면 조만간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19 감염돼서 사망한 환자가 9명입니다. 네. 대부분 청도 대남병원 출신이 상당히 많았고 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의 연령대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치사율을 생각하면서 감염이 됐을 때 더 위험한 중증 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그냥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계속 보고되는 그 케이스 보고들을 보면요, 그냥 감기랑 비슷합니다. 네. 오히려 독감보다도 심하지 않은 정도예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은. 예. 그냥 열이 좀 난다든가 목이 좀 아프고 근육통 있거나 기침가래 좀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뭐 CT를 찍어보면 폐렴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러스성 뉴모니아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그 취약 그 환자분들 계층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오래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암이나 기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걸리기도 쉽지만은 그 합병증으로 그 치명적으로 그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사망까지 이를 확률은 상당히 높고요. 지금까지 9명 발생한 환자분들의 대부분도 대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젊은 40대도 예, 있었지만 한 명 있었죠. 예. 40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그분도 고혈압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던 네.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로 같은 거. 그분 같은 경우도 이틀인가 연속으로 그 야근 작업을 했죠. 한 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다른 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그런 고위험 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보다 더 막기 위해서 예.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걸렸다 그렇죠. 하면은 또 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통계로 보면 여전히 뭐 5, 60, 70대 이상의 그 연령대가 최소한 5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5, 60대 이상. 네. 다행히도 아직 우리 어린 영유아들이나 어린이, 청소년 빈도가 굉장히 낮고 물론 가장 최근에 뭐 16개월, 20개월 미만의 어린이도 감염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영유아 그다음에 청소년층은 발병률이 좀 적은 상황에 다행이긴 하지만은 뭐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100% 안전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네. 그렇다고 안심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언제든지 그 예방을 그 감염되지 않도록 그 수칙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들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던 전병률 교수께 네. 지금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아니면 네.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큰 효험이 없다, 효과가 없다. 네.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전병률 교수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쪽의 견해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밝혀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아무래도 또 사회적으로 그렇죠.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나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중국 입국 금지는 아직 필요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효용성이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의사총연합회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또 반대로 그 대한역학회, 그다음에 이제 의사로 이루어진 대한예방의학학회 등 또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미 초기 봉쇄 전략을 취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네. 우리나라 국내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많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국가 간 여행이나 이동을 억제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네. 현재로서는 오히려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근거는 뭐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을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의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에서 발행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 23편을 종합한 결과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은 핵심은 2009년에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플루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행 제한이 과연 효과가 있나? 그래서 기존에 나온 23편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뭐 90%까지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대유행, 영어로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예. 표현을 씁니다. 팬데믹이라는 건 대유행을 얘기를 합니다. 네. 전국적 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예요. 그 유행 시기를 좀 늦추는 거는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대한 제한은 국내에 대한 국내에서의 제한이든 국외에서 제한이든 네. 수주에서 한 달 이상 그리고 완전히 그 여행을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국제간으로. 네. 그러면 뭐 두세 달 이상까지도 그 대유행 시기를 놓치는 거는 나와요. 늦추는 거로는 나오는데 문제는 늦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발생률, 감염자 환자 수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있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100%다 막을 차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지 그것도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예. 물론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경험들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예. 일단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메르스나 사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 감염과 관련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아주 초기도 아니고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퍼진 상태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단 집단 중심으로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홍역이나 아니면 독감, 결핵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에서도 공기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태인데다가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환자 수가 잘 아시는 대로 급격하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줄어들고 있어요. 예. 하루에 이제 1,000명 이상이 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를 했을 때 관계 실효성이 있는지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2주를 할 건지 한 달을 할 건지 두 달을 할 건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늦추는 거는 되지만 또 나중에 다시 발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가 어렵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입국 금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50명, 200명까지 200명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거기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중국 입국 금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전문가마다 다르고 이것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부적인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뭐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각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고 통일된 대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여러 근거들 중에서 명승권 교수님이 가장 충분한 근거를 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까? 해봅니다.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근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다소 제가 염려됐던 거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자꾸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한쪽 방향에서 좀 대립하는 양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의학적인 문제는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통합된 의견을 갖고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입국 금지 조치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네. 이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낸다면 저는 근거 중심 의학을 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비춰서 오히려 금지 조치보다는 지금 현재 더 대구 경북을 지나서 더 확산하는 걸 막는데 더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 인들에 대해서 지금 입국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10번째 사망자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네. 들어왔다고 합니다.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84명이 추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893명이었으니까 예. 84명이 추가가 됐으면 900명이 넘었고 그리고 네, 기존에 977명 네, 정도 어제 기존- 비해서 한 150명 정도가 예. 증가한 거로 봐야 네. 되겠네요. 오전에 60명 내외 그렇죠. 증가했었죠. 그리고 지금 10번째 사망자 발생을 했는데 10번째 사망자의 어떤 뭐 신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모두 977명, 그리고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84명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확한 신원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사망자 발생하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치명률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네. 지금 977명 중에 10명 정도면 대략 1% 내외가 됩니다. 네네. 참고로 계속 비교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 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4% 내외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였었지만,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다행인 게 치사율이란 게 높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실 독감보다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독감은 네. 보통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치사율을 0.0에서 0.1% 정도로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그 역극적, 그러니까 국민 건강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확산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는 뭐 다행이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명승원 교수님의 말씀은 의학계, 의료계에서 보는 이번 질병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부분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거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도 잘 낮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독감보다도 10배 높기 때문에 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의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